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 한 시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걸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길을 걷다 보면 참 빛나는 삶을 살았던 누군가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살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은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건 인간의 삶이 유한함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운명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명은 참 얄궂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야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죠. 마치 이번 설 연휴 때 제게 찾아왔던 지독한 감기처럼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았던 시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감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연휴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끔 아주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덮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덮치고는 이렇게 묻는 것 같죠. 내가 너를 이렇게 덮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이러한 운명 앞에, 우연적인 사건들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는 존재인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이 정해진 그 운명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무언가도 존재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 피천득 산책로 위에서 운명의 문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단어죠. 운명, fate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fatum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의 파리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은 신이 이미 말한 것, 신의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삶이 신들의 선언으로 정해진다라고 믿었죠. 그리스 신화 속 운명의 세 자매 모이라의 이야기가 대표적인데요. 운명의 세 여신 모이라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각자 역할이 뚜렷한 사자매 모이라이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먼저 첫째 클로토는 인간의 탄생을 결정하는 여신입니다. 운명의 실을 뽑아내 인생의 실을 뽑게 만들죠. 둘째 라케시스는 실의 길이를 가늠하는 여신입니다. 인생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드는 건 라케시스가 실을 얼마나 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막내 아트로포스는 다 자란 실을 가위로 끊어내는 여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죽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모이라이는 가질 수 있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고대인들에게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게 운명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고 충만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부재하고 결핍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세상은 애초에 불공평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이러한 운명 앞에서도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로터가 제시한 개념이 바로 통제 위치 이론인데요. 로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째는 외적 통제 중심입니다. 외적 통제 중심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삶은 어차피 운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세상이 불공평해서 안 돼. 이미 정해진 것들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외적 통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환경이나 운 혹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죠.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야, 그냥.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운이 없어서 이번엔 문제가 어려워서 라고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공부 방식을 점검해 본다거나 이번에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 통제 중심적인 사고가 심해지면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기 개발에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렇게 인생은 어차피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야 라며 쉽게 체념에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내적 통제 중심입니다. 내적 통제 중심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네. 그럼 내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해보자.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거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내적 통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내적 통제 중심을 가진 사람들도 운이나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죠.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시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나빴다면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내 패턴이나 내 노력의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시기죠. 이런 태도는 내 운명을 100% 바꿀 수는 없어도 노력과 선택으로 운명의 방향 전환은 가능하다 라는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줄리안 로터에 따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떤 태도로 운명에 대응할 것인가 질문하는 것이죠. 외적 통제 중심에 빠지면 거대한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내적 통제 중심을 지향하면 주어진 운명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운명이 나의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기어코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운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 라고 믿었지만 현대심리학은 적어도 운명에 대응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운명을 바꿀 순 없어도 운명에 대응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을 말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이 자신의 청력을 앗아갔을 때 운명의 멱살을 움켜쥐었던 사람. 루트비판 베토벤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붙은 대표적인 음악,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떠올려 볼까요? 운명과 관련해 베토벤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운명의 목을 꽉 움켜주겠어. 녀석은 절대 굽히지 않고 나를 완전히 짓밟고야 말 테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음악, 그 음악을 더 이상 느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명은 베토벤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베토벤은 일찍부터 청력 이상을 겪었지만 1802년 무렵에 난청 증상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졌죠. 이 시기에 그가 썼던 헬리겐슈타트 유서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서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고통을 글로 써내려가던, 죽기를 결심하고 쓰기 시작했던 유서에 적힌 베토벤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문장이죠.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귀가 들리진 않지만 그 고통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많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나는 살아야 한다. 자신을 짓밟는 운명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한다는 건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음악가에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의 삶과 예술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베토벤은 운명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우며 음악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베토벤은 작곡에 더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토벤의 운명, 합창, 전원과 같은 많은 걸작들이 실제로 청력이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완성해낸 작품이죠. 특히 교향곡 5번, 운명의 첫 소절, 빰빰빰빰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빰빰빰빰이라는 강렬한 네 개의 음에 나를 짓밟으려는 운명에 맞서 운명의 목을 움켜쥐겠다 라는 베토벤의 불굴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아도 더 많은 음악을 쓰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명이라는 녀석이 나를 완전히 짓밟는다면 나는 기어코 그 녀석의 목을 움켜쥐겠다던 베토벤. 그는 자신을 덮쳐온 운명을 정면 돌파하면서 음악사의 길이 남을 작품들을 남겼고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운명에 굴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음악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토벤은 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원을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번 길 위에서 묻다의 주제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건 제가 운명적으로 만난 한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인트로 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진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름시름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이거는 자세를 고치고 바른 자세로 봐야겠다 라고 경청하게 될 만큼 너무 좋은 영상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이동진 평론가님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유할 만큼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컨텐츠였는데요. 좋았던 부분이 정말 많지만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라는 결심까지 하게 만들어줬던 건 이동진 평론가님의 한 문장이었어요. 평론가님의 책 밤은 책이다에 쓰여진 문장이기도 하고 평론가님을 대표하는 문장이기도 해서 이미 유명한 문장인데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말씀하신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전체를 성실하게 살면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인생 전체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얼마든지 또 다른 쪽에서 표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었고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작은 힘보다 외부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넓은 시간, 긴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걸 세분화하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앞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뭘 해야지. 오늘 하루는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사실 하루도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주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는 성실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고 계속 모이다 보면 그나마 좀 후회가 덜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도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고자 했지만 평론가님의 말씀을 감히 다 옮길 수가 없어서요. 만약 제가 인용해드린 내용이 좋으셨다면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에서 인터뷰하신 영상 전체를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예측 불허한 인생의 긴 시간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딱 하루만큼의 의지를 발휘해 보는 것, 그것이 운명에 대응하는 인간의 최선의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이 말한 운명의 목을 움켜쥐겠다라는 강렬한 선언도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음악에 몰두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베토벤이 쓴 곡들 중 가장 밝고 희망적인 작품들은 난청 이후에,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운명의 멱살을 움켜쥘 수도 있는 불굴의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통해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인간은 나약하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쉽게 휩쓸린다. 하지만 고대인들과 지금의 우리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인간으로서 운명에 대응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명의 멱살을 움켜쥐는 방법은 오늘 나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에 있다. 긴 시간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을 바라보는 것. 그보다 더 잘게 시간을 쪼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들으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몰입해보는 것. 이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녀석에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에서 운명은 정해진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칼럼의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끝내볼까 합니다. 2019년 8월 27일에 게시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글의 일부입니다. 50년간 15만 명을 돌본 정신과 의사는 말한다.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는 책에 이렇게 썼다.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게 85해를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다.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15만 명을 돌봤다라는 것은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인생을 복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단 하나의 진리는 결국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우연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죠. 정말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만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낸다면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마법처럼 우리가 운명의 먹을 움켜쥐는 순간도 분명 올 겁니다. 빰빰빰빰. 거대한 운명이 우리 인생을 두드려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운명의 목을 움켜쥐자 라고 말했던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가 여러분의 운명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